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6월 당시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1987년 6월 항쟁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독재국가에서 새로운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뤄낸 87년 6월 항쟁. 어느덧 29년의 세월이 흐른 것인데요. 한 세대에 해당하는 거의 30년의 세월이 흐른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삼선의 국회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제 그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뽑는 본회의 열렸잖아요. 네네. 본회의장 오르던 길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올라오시길래 제가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이 6월 9일이라서 내 마음이 다시 또 먹먹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네. 29년이나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십니까? 그렇죠. 6월 9일 날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이 철탄에 피격돼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연세대 학생회장으로서 선량한 후배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의식으로 29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6월이 굉장히 괴로운 한 달입니다. 네. 어제 그 기념식에 가셨다가 연세대학교 그 정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나는 최루탄이 터질 때 비겁하게 도망갔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네. 그때가 비겁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 뭐 어쨌든 체류탄이 터지니까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난 그러니까요. 건데 예. 이 한여리는 뒤로 안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대신해서 최루탄을 맞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괴롭죠. 그래서 그냥 추모비에서 행사할 때만 해도 그런 감정이 이렇게 새록새록 뭐 되새겨지지 않았는데 어제 최루탄에 피격된 장소에 동판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니 네. 그때 그 자리에서 뒤로 빠졌던 제가 너무 비겁하게 느껴져서 어머니 앞에서 고백한 거죠. 뭐 아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랬군요. 사실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벌써 29년째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절 특히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젊은 피 수혈로 여의도에 입성한 86세대 정치인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20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 당선된 우상호 원내대표 한 달 정도 일하고 계신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지금 뭐 어떤 책임감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6월 항쟁 세대가 어느덧 50대가 돼서 네.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항쟁 당시에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그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건가 하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세대가 도매금으로 다 욕먹는다. 그런 중압감이 늘 매일매일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현안을 다룰 때마다 동세대 우리 동지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현명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매일 새벽마다 고민합니다. 기도도 하고 막상 원내대표 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되고 나니까 그런 네. 중압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삐끗 잘못하면 86세대 전체의 정치인들이 욕먹게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원구성 협상 타결돼서 내주 월요일이죠. 13일 날 개원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번 원구성 협상 타결 주역으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양보를 꼽습니다. 또 하나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굉장히 잘 발휘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협상이 타결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원구성 협상 타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뭐 서로 협력해서 잘한 거죠. 그걸 뭐
내 덕이다, 내 공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이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순리대로 진행되었으면 사실은 더 빨리 법적인 개헌위를 지켰을 텐데 집권당이 무리하게 의장직을 요구하는 바람에 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서청원 대표가 풀어주신 거는 잘한 건데 그거 자체도 순리대로 했으면 더 빨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정진석 대표, 박지원 대표 다 수고하시고 네. 진지하게 협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상호 대표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까? 국민들이 알아주시겠죠. 뭐 저기 공치사 한다고 알아줍니까? 근데 어쨌든 전 나름대로는 원내대표 되자마자 제 일성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서 법을 지키자라고 제안했던 것이 네. 어쨌든 최단기일 내에 원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게 만든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당내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경제 상임위를 가져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한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네. 제가 예결위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또 과연 상임위 한두 개를 더 가져오는 것이 중요했을까 아니면 그 드자비를 하느라고 2주일, 3주일을 더 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양해해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기재위, 정무위 두 경제 상임위를 꼭 가져왔어야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보면 대개 야당이 법사위를 하고요, 여당이 예결위를 해왔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예결위를 맡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국회의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일부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법사위의 효용성이 의미 있었던 건 선진화법 이전에 네, 다수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법을 막 통과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네. 법사위가 소중했는데 네, 의장을 우리 야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직권상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의장의 사회권을 믿고 네. 법사위는 양보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음,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보면 국회가 법과 예산을 다루는 네, 측면에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감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상설화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는데 네, 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맡으면 좀 더 꼼꼼하게 네, 예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일정하게는 기여할 수 있다. 네,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네. 국민의 세금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결위원이지만 세입세출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못 나가는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꼼꼼히 따지려면 예결위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자기 예산 문제에 있어서 야당의 꼼꼼한 점검이 싫은 거죠. 뭐. 예. 근데 네, 국민 세금 문제는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총 투입할 네. 생각이고요. 네,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네. 상설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네.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의 경우에는 기재부 관료들의 입김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예산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감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면 예산 문제에서 국민의 감시 통제를 비껴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급하게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검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원구성을 빨리 서두르는 이유도 네,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를 조기에 가동할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예산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예산만 따가려고 예결위로 오는 게 아니라 네. 총체적인 예산 감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전진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예, 이 정부 예산 편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허점들을 네. 또 서포트를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예결위 상설한 만큼의 효과는 좀 보이기 어렵지만 네. 그동안의 수박 겉핥기식 예산 심사의 그 허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럼 적어도 지역구 예산을 따가는데 혈안이 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결위 못 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이, 또 그게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또 자기 지역구 예산 따가는 것도 국회의원의 또 기능입니다. 근데 네. 제 말씀은 이제 네. 그런 것만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네네. 국가 전체 예산 균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이 전진 배치되겠다 이런 네. 말씀이죠. 그렇군요. 아, 저도 우리 지역구 예산 좀 따야 돼요. 자, 이번에 그 의장단 또 상임위 배분 이렇게 끝났는데요. 지금부터 또 다른 차원에서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누가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네. 중진 의원들의 중요한 의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 당은 오랜 전통이 네. 상임위원장 정선을 하지 아니하고 네. 먼저 선수가 높으신 분이 선택권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선수가 같으면 나이가 더 많으신 분에게 배려를 하는 그런 예.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예. 그 순리대로 진행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네. 또 여성 의원 두 분에게 네. 상임위원장을 배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두 명을 한다는 건 30%를 배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여성 의석 30% 배분. 절반 정도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트리도 총리도 그렇게 절반씩 하던데. 캐나다에. 예, 예. 아직까지 우리 국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까? 네, 뭐 또 음. 계속 노력을 해야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임위 배분 끝나니까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네. 현재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특위가 매우 필요하다. 이거 신설해야 된다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입장이십니까? 그건 이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네, 여야가 공히 이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좀 이런저런 이제 계획들을 짜고 있는데 네, 네. 아직은 좀 공개할 수준은 아니어서 음. 네, 조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경우에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너무나 소외돼 있다. 따라서 특위가 설치되면 이 특위에는 정의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저는 사실은 그 정의당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우리 사회 진보 의제가 갈수록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양상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히 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네. 10%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네. 원내 운영에서 정의당의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나중에 가면 자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배려한다고 해도 본인들은 좀 서운해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이번에도 우리 이 국회 본청의 원내 공간을 할애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5평 정도를 더 할애해 드렸거든요. 아, 정의당에? 네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신경을 좀 쓰는데 예.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또 네. 정의당하고 상의해서 네. 거기도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아주 좋은 능력 계신 분들이 음. 활약할 수 있도록 좀 통로를 열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문을 열고 보니까 전체 상임위에서 외교, 국방, 통일 쪽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 사실 이쪽 네. 분야는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데요. 여전히 그 북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관련된 원내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매우 궁금해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 중에 글쎄요,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외통위를 가져온 것도 하나의 네. 성과로 보거든요. 네. 경제상임위 하시지만 네. 지금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꿈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외통위가 그냥 외교 통일이 아니고 네. 사실은 경제 문제가 포함된 상임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왔고요. 우리 당에서 그동안 통일 문제 정통하고 관심이 있던 분들이 이번에 외통위 또 몇 분 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관료 출신, 학자 출신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오랫동안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네. 또 본인들의 정치적 과제를 그런 외교, 네. 통일 또 국방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소홀하게 뭐 처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네.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이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의견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 혹은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가 압박해서 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압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반대하고 네, 핵폐기 비핵화를 추진하는 노력대로 하지만 네, 개성공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중소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또 남과 북의 평화 정착에 아주 상징적인 그런 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네, 언제쯤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토론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대 국회가 만료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상시청문회법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인데요. 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아니 사실은 저는 그 법을 둘러싼 거부권 공방이라는 게 너무 한심했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정말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요. 과정인데 예. 지금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만 그걸 조금 더 내실 있게 정책 청문회를 하고 싶어서 정의화 의장이 네. 그 기능 보완을 위해서 낸 법인데 예. 그걸 정치 이슈화해서 거부권 행사까지 가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었거든요. 네. 저는 그 상시청문회법과 무관하게 네.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수시로 청문회나 뭐 여러 가지 진상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다만 그 거부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인 졸렬함과 유치함이 너무 이 국회의 권능을 무시했기 때문에 네.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졸렬하고 유치했던 그 거부권 대응에 대해서 의회 민주주의 복원 차원에서 대응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세상에 그 29대 국회 마지막 날 딱 던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참 제가 볼 때 네. 졸렬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졸렬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면서도 굳이 제가 꼭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어버이 연합 게이트, 홍만표 법조 비리, 해운 조선 구조 조정 문제 뭐 짚어야 될 현안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쌓여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것부터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동시다발로 진행이 가능한가,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으로 풀어가실까요? 저는 처음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와서도 그렇고 돼서도 내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네,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민생 현안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정치 현안이죠. 네.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예, 정운호 예. 사건이라든가. 예, 세 번째는 거시적인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6월 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추진할 일은 민생 현안을 다루는 일이다. 그래서 아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대책부터 만드는 일, 네, 그다음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을 막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절박한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좀 최우선으로 하면서 네. 각 상임위 별로는 어버이 연합 문제나 음. 또 정운호 사건이 제대로 파헤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도록 하고 네네. 정치적의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조금 더 현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을 좀 더 조목조목 점검해서 네. 큰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그런 접근법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뭐 세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전부 예각화해서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누리과정 예산이요. 이거 굉장히 시급한 현안인데요. 네. 예결위 차원에서 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문제는 지난번 그 여야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경제민생점검회의 네. 여기서 5월 회합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네. 6월 정례 모임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가져오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네. 어, 정부가 대책을 가져와라. 일단 정부가 대책을 가져와야 예. 우리도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6월 경제민생점검회의 거기서
심도 있게 다뤄질 사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기서 논의가 되면 네. 정부의 대책을 좀 들어보고 음흠. 거기에 따르는 국회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 도처에 그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네. 민생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 문제도 각별한 그렇습니다. 관심으로 네.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재명 성남시장 그 단식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 배분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이거 지금 국회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네. 풀어갈 계획이십니까? 그거 참 걱정입니다. 네. 물론 이제 어느 정책인들 정책에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가치가 없을 리는 없을 텐데 네. 성과연봉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정책을 관철해가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폭력적이에요. 저는 참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나?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 이 지금 정부 방침대로 하면 네. 1,200억에서 한 1,500억 가까운 돈 예산을 그냥 토해내야 되는데 네. 이미 그 예산들이 사용처라든가 쓰임새가 다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것은 다 성남 시민들과 관련돼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일거에 그렇게 빼낸단 말입니까? 전 그래서 이건 뭐 이재명 시장이 하도 이제 이렇게 주목도 받고 또 정부 정책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손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재명 손복이다. 아니면 이재명 시장만이 아니라 예. 성남을 예를 든다면 그래서 네네네. 야당 시장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보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다 그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성원시장, 염태영 시장, 이재명 시장, 뭐 다 잘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 재정을 만들겠다는 취지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걸 달성하는 수단은 결국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을 해야지 네네. 기존에 쓰고 있는 돈을 뺏어서 나눠준다는 생각은 나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을 지방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 이 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는 13일 국회 개원 연설 준비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치를 주제로 연설할 것이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네. 각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네. 지금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자영업, 또 구조조정 위기에 몰려 있는 노동자들, 또 엄청난 30%에 달하는 청년 실업. 지금 이 민생이 아주 거의 사실 도탄에 빠졌다고 할 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해법 그리고 이것에 따르는 국민들의 협조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네. 인식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야당이 나라 경제를 먼저 또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20대 국회 첫 시정연설이니만큼 네. 이런 문제에 대한 그 고민과 또 반성과 해법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지난 5.13 회동 때 박근혜 대통령 협치 굉장히 강조했지만 5.18 기념곡인 이무리한 행진곡 문제, 제창 문제, 그리고 박승춘 보훈처장 문제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 대정부 관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이무리한 행진곡 또 국회법 거부권 행사 네. 또 최근에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등 협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집권 세력이 야당에게 대하는 태도들이 네.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인내심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정상적인 원구성까지 해드리가면서 꼭 참고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언제까지 제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한 발짝씩 양보하는 것이 협치지 네.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야당이 협조해 주는 걸 협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정연설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6년 만에 조성된 여소야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80천 6월 항쟁 때 섰던 청년 우상호,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다. 비겁하게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 초반 국민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선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치 변화죠. 정치의 음. 혁신이고요. 네. 그 어떤 혁신과 변화냐? 국민의 삶을 돌보는 실천적인 정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보다는 국민의 밥그릇을 먼저 챙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치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수권 정당이 돼야만 네. 국민들이 우리에게 희망, 신뢰를 보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있는 임기 1년 사이에 최선을 다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통해서 수권의 희망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